네, 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강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와 제도의 변화를 학교 칠판에다가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 칠판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같이 그냥 설명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수업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서 올려주시거나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따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각자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강의가 아니라 그 코로나 유증상자들이 시청하고 빠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임을 밝힙니다. 자, 7강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가 이번 주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조선 후기와 전기로 나누는 그 기준점에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치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다른 색깔, 다른 특징의 사회로 변화가 되어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를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주변 국가였던 일본, 청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군사제도와 세금을 걷는 수치체제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7강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외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일본과 국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바다 위에 떠있던 섬나라의 일본은 육지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가 뒤처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의 발전된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그 물길이 끊기자 시간이 흐를수록 에도 막부는 초조함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발달된 문화를 수혈받고자, 또는 임진왜란 때 자기네들이 잡아갔던 포로들을 다시 조선으로 귀환하고자, 그리고 북쪽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이 세운 국가 후금, 즉 청나라의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랑 다시 교류를 하고자 손을 내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 내민 것을 받아들여줘서 새로운 것을 일본으로 통한다라는 사절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 발달에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고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행사라는 사람을 사절단을 파견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청나라를 반발하는 북벌론, 즉 북학파가 효종 때 거의 지배적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청나라와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청나라를 섬기고 청나라에서 발전되고 있었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했던 북학파가 득세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북학파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가리켜서 청나라에서 연회를 베풀 정도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절단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때 떠났던 청나라의 사절단을 가리켜서 연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행사를 통하여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들이 조선에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이 연행사들의 중심에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하는 북학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북학파의 리더로서 박제가와 이제 박지원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렇게 서로 양국과의 교류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지만 양국과의 긴장 상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어민들이 섬이 아무래도 비어져 있다 보니까 오랜 전쟁 끝에 인구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었던 섬들을 운영하기가 어렵자 주변에 있었던 섬들을 비워두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울릉도하고 독도에서도 이제 비워두는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아무도 살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주인 없는 땅이구나 라고 여겼던 일본 어민들이 우리나라 영토였던 울릉도 독도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펼치자 우리나라 어민이었던 안영복이라는 아저씨가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던 어민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영복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에도 막부한테 정식으로 건의사항을 제출했던 것이죠. 울릉도하고 독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속한데 너네가 무슨 까닭으로 우리나라 영토에서 불법 조업을 하며 나를 이렇게 납치를 해가냐. 건의사항을 제출하자 에도 막부가 이것을 역사책을 뒤져가면서 찾아보니까 자기네들 영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자국민한테 내렸는데 이것을 도해 금지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영토임을 안영복을 통하여서 안영복의 담판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영토임을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요. 청나라와 영토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 위에 지도를 보면은 빨간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지역 있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간도 지역이라고 부르고 이 간도 지역은 만주 지역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 안에 서쪽에 있는 간도를 서간도,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는 간도를 북간도 또는 동간도라고 부르는데 옛 발해 시절 때나 고구려 시대 때처럼 우리나라 주민들, 백성들이 여기 빨간색 지역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가 만주 지역 안에 속해 있고 청나라 영토인데 너네 조선인들이 왜 여기에 살고 있냐? 이 땅이 도대체 누구의 땅이냐? 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청나라와 영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백두산에다가 이 두 나라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정하자라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을 백두산 정계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조선의 읍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다가 이제 지방관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두산 정계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서쪽의 경계선을 압록강, 그 다음에 동쪽의 경계선을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동해바다로 흘러나가는 강이 두만강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 두만강을 중국식 발음으로 토문강이라고 했던 거고 우리는 요 북간도 지역을 감싸고 있었던 강 중에 토문강이라는 강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을 당시만 하더라도 청나라 사람들은 정계비에 적혀있는 토문강을 오늘날 두만강으로 인식을 한 거고 우리는 북쪽 동간도 지역과 서간도 지역을 나누는 그 경계선의 물줄기인 토문강을 토문강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의 토문강을 가지고서 해석 차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속된 말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통해서 많이 털렸죠. 다음에 또 털리지 않으려면 군사력을 빵빵하게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려면 이 군사를 운영할 만한 돈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 같은 것들을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거둬야 되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니까 전부 다 황폐화되고 사망자 숫자가 많아서 세금 낼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세금 내는 제도였던 수치체제를 개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사제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국가 비상사태일 때 국가의 변두리를 지키는 사령부라는 뜻으로서 비변사라는 임시 군사기구가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이었던 을묘왜란과 삼포왜란 때 이 비변사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임시기구에 불과했던 이 비변사가 곧바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사기구적 성격이 정치 외교적인 성격으로 세력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비변사라는 군사기구에서 명령을 내리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에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정부나 육조 또는 왕이 해야 될 업무였던 외교라든지 국가의 돈관리를 하고 있었던 재정, 그 다음에 심지어 고위관직을 임명하는 역할까지도 이 비변사라는 관청에서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장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변사라는 관청에서만 이러한 외교, 재정, 고위관직 임명들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매우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왕권이 약해지거나
그 왕 밑에 있었던 의정부나 육조의 기능들이 전부 다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또 이러한 비변사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이 비변사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권력을 쌓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붕당 정치의 근거지로 전락하게 됐던 관청이 바로 비변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고자 군사력을 강화를 시켰는데, 왕이 살고 있는 한양, 수도를 지키기 위한 중앙 군대로서 5가지의 군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 이 군대를 오군영이라고 부르는데, 선조 때 조총을 쏘고 조총을 제작하는 것을 담당했던 군사 관청으로서 훈련도감을 한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도감은 전부 다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청이고요. 이 훈련도감에서 군사 훈련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무기도 제작해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 기구를 설치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조 반정으로 올라왔던 인조 때에는요, 청나라, 즉 후금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올 움직임이 보이자 한양의 북쪽에 있었던 북한산성의 총용청, 남한산성에 수호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인 한양을 보호하고자 했고요. 중앙군을 강화를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효종 때에는 북벌 정책을 펼치면서 수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영청, 그 다음에 숙종 때에는 수도를 지키기 위한 금이영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숙종 때 이르러서 선조 때에서 숙종에 걸쳐서 5개의 군영 체제가 중앙군 체제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걸 오군영 체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반, 중인, 상민까지만 군대를 갈 의무가 있고 천민은 군대에 갈 의무가 없었는데, 자, 전쟁이 터진 이유다 보니까 사람들도 인구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에 따라서 천민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숫자가 늘어났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5개의 체제로 나눴는데 이것을 소고군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군사훈련 시키는 사람이 영장이라는 관직이 이들을 군사훈련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천민들하고 살을 부딪히면서 같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양반들이 군입대를 과거 시험이나 내가 관직을 갖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기피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은 세금제도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영정법, 두 번째 대동법, 세 번째는 균역법인데, 이 균역법은 칠판에 여백이 없어서 이 소고군 체제 밑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소고군 체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주의를 해주십시오. 대동법 아래에다가 균역법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세금을 걷는 제도를 수치체제라고 부르고, 세금을 걷는 방식에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쌀을 세금으로 걷는 조세, 그 다음에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는 공물, 그 다음에 군대를 가거나 군사력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쌀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죠, 전쟁 때문에.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지를 적어놓은 양안과 어디에 몇 명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적어놓은 호적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1결이라는 토지에서 제일 적은 양이었던 사두에서 6두만 세금을 내라라고 국가에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히 정했어요. 이걸 영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에는 땅 크기를 평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대략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 30평 정도의 10배니까 대략 우리 학교 운동장 정도 크기 정도가 1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논바닥에서 우리 왜 마트 가면은 막 쌀 쌓여 있잖아요. 그 마트에서 쌓여 있는 쌀의 무게가 대략 15kg 또는 20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그 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4푸대에서 6푸대 정도만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바쳐라 라고 고정세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땅 주인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겠죠. 전에는 이제 10분의 1세라는 비율세를 통하여서 부담이 컸는데, 즉 많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는데, 아예 그냥 4두에서 6두로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신나는 거죠. 이것을 영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이 영정법에는 각종 부가세가 딸려 있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훈련도감이 있었죠. 그 5군형 체제 중에서도 훈련도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총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총을 쏠 수 있는 포수, 화살을 쏠 수 있는 사수, 그 다음에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이제 살수, 이 사람들을 싸잡아서 삼수병이라고 부르는데 직업군인이라서 쌀을 세금으로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수병들한테 월급으로 주는 쌀을 가리켜서 삼수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수미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영정법이 비록 실시가 되었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나아지질 않았다. 자, 두 번째 대동법입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걸 공물이라 부르는데 특산물을 낼 수가 없죠.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다 불타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토가 황폐화되자 광해군 때 그래도 쌀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결이라는 토지 안에서 12두씩을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기로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동전 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원료가 되는 이제 면직물, 무명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삼배옷 같은 거 입을 때 좀 꺼끌꺼끌하고 시원한 옷 있죠. 이 원료를 배라고 부릅니다. 이걸로 납부하게끔 제도로 대동단결했다. 그래서 이것을 대동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였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양반 지주들은 반발이 매우 컸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에 반면에 양반들의 땅에 들어가서 대신 농사를 짓고 양반들한테 세금을 바치고 있었던 백성들은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덜어진 거죠. 왜냐하면 각 지역의 특산물을 추가로 국가한테 그 마을 사람들이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한테만 쌀을 세금으로 바치라고 하니까 양반들의 부담이 커지고 일반 백성들의 부담은 덜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이러한 제도가 경기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광해군 때부터 약 100년이 소요될 정도로 양반들의 반발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 이 대동법뿐만이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국가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추가로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라고 이제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특별한 공물이다 해서 별공 또는 진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명목으로 백성들의 부담은 여전했다. 또 이러한 진상이나 별공을 양반들이 자기 땅을 농사짓고 있는 소작농들한테 전가시킴으로써 소작농들의 폐해와 부담감도 여전히 컸다. 자, 이 과정에서 대동법을 실시한 과정에서 새롭게 급부상했던 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인이라고 불러요. 맨 밑에 있죠. 자, 공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다가 특산물을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쌀로만 세금을 걷다 보니까 왕이 사과가 먹고 싶으면 사과를 사와야겠죠. 근데 왕이 직접 시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왕의 사과를 사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왕이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궁궐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물품들을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이제 대동법을 관리하고 있었던 관청인데요.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이러한 필요한 물건 리스트 품목과 이에 따른 비용들을 이제 공인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쥐어주고 몇 월 며칠까지 이러한 물건을 사와라라고 이제 시킵니다. 주문을 한 거죠. 그러면은 공인이 오늘날 시장이나 마트처럼 조선시대 때는 시전이라고 불렀어요. 시전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주문한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요. 이제 궁궐에다가 이제 주문한 물건들을 납품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공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공인이라는 계층이 한꺼번에 시전에서 많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그 종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물물교환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상평통보라는 동전, 화폐가 이때 당시 공인을 통하여서 대량으로 사용이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인이 한꺼번에 수공업품, 궁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갔기 때문에 이것이 수공업 발달로 이어져서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 때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관청에서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관영수공업이었다면 조선 후기 때에는 수공업이 발달되어서 수공업 제품의 구매 수요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일반 백성들도 장인들도 물건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뚫어줘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의 수공업을 가리켜서 민영수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국가에다가 이제 세금을 바치고 이것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16세에서 이제 60세인데 44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에는 각자 맡은 역할, 각자 이제 직업에 맞게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다시 군복으로 갈아입고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자, 각자 직업을 맡고 있을 때, 군대를 안 간 상태일 때 국가에다가 이제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그 세금 부담이 너무나 큰 거죠. 그 마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이 살고 있으면은 10명 단위의 분량으로, 즉 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너무나 부담이 컸어요. 자, 세로 30cm, 가로 90cm의 이제 한복의 원료가 되는 비단을 똘똘똘똘 말아서 세금을 바쳤는데 이 똘똘똘 말은 하나를 일필이라고 부릅니다. 자, 1년에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이것을 2필을 국가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봤더니 대략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장인이라면 이거를 다 갖다 바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제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잡혀가니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부과가 되었는데 도망자들이 속출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 세금을 국가 입장에서는 걷어야겠죠. 그래서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있는, 관 속에 들어있는 백골이 된 시체에다가 징포, 그 비단을 국가에다가 군대 안 간 대신에 바치는 것을 군포라고 불러요. 백골, 시체에다가 징포, 군포를 징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도 사람 그 마을 단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시체도 사람 명수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체한테도 세금을 매겼던 경우 부담감 뭐라고 해? 말이 꼬이네요. 잠시만요. 시체한테도 이제 세금을 부담시키는 폐단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황구첨정은 어린아이를 황구라고 부르습니다. 황구, 입에 침이 묻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도 첨정, 한 사람을 일정, 이정이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으로 첨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폐단이 생겼고요. 자, 이렇게 너무나 부담이 커지니까 도망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가족 중에서 도망친 사람이 발생하면 그 남아있는 도망치지 않은 가족들이 도망친 가족의 분량까지 세금을 바쳤는데 이걸 족징. 그 가족이 전체 다 도망치면은 그 같이 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대신 도망친 가족들 분량까지 세금을 내는 것을 인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폐단이 속출을 하자 50% 세금을 깎아준 거죠. 영조 때. 그래서 1년에 2필로 받던 세금을 하나만 내라 1필로 경감시켜주는 정책을 가리켜서 영조 때 실시한 균역법, 누구나 균등하게 역을 지게 한다라는 뜻으로서 균역법이 실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제7강 조선 후기 때의 대외관계와 자,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저랑 같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강으로서 조선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